자, 여러분 교재 292쪽에 되어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되죠. 자, 저번 주에 변이계수라는 용어를 하나 배우셨는데, 변이계수와는 좀 다른 용어입니다. 자, 상관계수 교재 보시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이죠. 그럼 예를 들면요, 뭐 아파트, 뭐 상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자산 간의 이 수익률의 움직임 뭐예요? 그 시험 문제 보면요, 시험 지문에 이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말이 나온다. 자, 이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말이 나오면은,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딱 하면, 상관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관계수가 여러분 우리 계산하는 건 출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우리 통계 공분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과 뭐 사이냐 하면요, 이게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상관계수가. 자, 그런데 이 상관계수가 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앞에 뭐를 붙이자 하면요, 완전자를 붙여요. 완전. 자, 완전자를 붙여요. 완전한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1을 붙이면요, 마이너스 1인데 이때는 뭐냐, 이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이잖아요. 자,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해요. 그래야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타날 수 있고, 상관계수가 무슨 값? 플러스 값 나타날 수 있어요. 예?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돼요. 마이너스는 이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해. 다른 방향. 그러면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거든요. 자, A, B 두 자산인데 A 자산이 플러스 2%다. 수익률이 A 자산의 수익률이 플러스 2%다. 그럼 B 자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다. 예? 이건 수익률이 증가했고 수익률이 감소했죠. 예? 이렇게. 근데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반대예요. 반대인데 2% 크기도 같아요. 그때가 마이너스 1이야. 크기도 같으면. 그런데 만약 마이너스 3% 하면 크기가 다르죠. 2, 3. 다를 때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값. 마이너스 1일 때는 부호는 반대면서 크기도 뭐다? 같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뭐죠? 비체계적 위험이거든요. 이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효과를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져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1 되면 제로가 되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우리 얘기를 많이 나오니까, 원래 주식에서 나온 용어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 할 때, 자, 여러분이 항공이라든지 비행기 못 타죠? 여행 지금 가면 난리죠? 여행 가면요, 옛날에 하고 달라. 여행 가면 요즘 욕 엄청 얻어먹어요. 그 모르세요? 여행 가서 무슨 뭐 SNS 올렸다. 욕 엄청 합니다. 네? 왜 가냐? 막 가서 친구뿐만 아니라 막 여기 바가지 써옵니다. 여행 가면 안 돼요. 조용히 갔다 오든지.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항공 비행기 안 뜨잖아요. 여행 못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운수,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저가 항공 문제 있죠? 지금 5%밖에 안 뜨니까 날렸잖아요, 지금. 예? 뭐 비행기 지금 무급 휴직 들어가고 뭐 난리죠. 그럼 또 뭐 하냐? 여행 안 가니까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또 난리죠. 맞잖아요. 여행 안 되니까. 또 호텔 객실 5%도 안 돼. 텅텅 비었어. 문제죠. 또 버스, 관광해야 되니까 버스 안 되죠.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돼. 그럼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지. 왜?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위험이 어떻게 돼? 폭망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건 안 좋은 거야. 마이너스로 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는 수익률이 증가하는 거. 예를 들면은 진단 키트 우리 하는 시즌 이런 데 투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다? 혹시 미래를 위해서 언제 풀릴 거다. 지금 쌀 때 좀 사자. 해서 뭐 아까 대한항공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예? 수익률이 반대로 가는 게 분산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익률이 제로로 가잖아요. 그럼 위험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상관계수야. 수익률이 서로 반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면서 뭐를 줄이자? 위험을 줄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계수가 플러스는 아까 얘기했죠. 이번은 C자산, D자산인데 C자산의 수익률이 플러스 2%다. 그럼 D자산의 수익률도 플러스 2%다. 플러스 같은 방향이죠. 수익률이 증가인데 여기 수익률 증가했죠. 같은 방향 크기가 2일 때는 플러스 1값이야. 이때는 또 뭐를 붙인다 앞에? 완전자 또 붙여. 플러스 1일 때는 항상 완전. 여기는 완전한 무슨 관계? 양.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다.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 이건 제거가 안 돼. 제거가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다. 그건 전혀 없어, 여기는. 그런데 전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작아져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작아지는데 플러스 1일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죠. 그러니까 뭐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 분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그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할 때는 수익률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자, 올해 상관계수는 원래 지문 속에 또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뭐 작년에도 했지만요. 하여튼 상관계수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과 더불어서 시험 지문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야. 상관계수는 잘 공부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 상관계수의 개념이 거기에 우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93페이지에 보시면은 292페이지 맨 밑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죠. 그럴 때 이 분산 투자에 따르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뭐를 곱해주냐면 가중치. 가중치가 상대적 투자 비중이라고 해. 상대적 투자 비중이 가중치를 곱해서 그걸 전부 뭐 해준다? 그 수식 보니까 전부 다 더해주면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 자, 뭐 그 기대 수익률 나오고 2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이 우선 나오고 있죠. 자, 오형. 자, 오형과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영역은 선택이 가능한 영역,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 자, 위험이
5%다. 자, 여러분 위험이 5%에 있을 때 이렇게 실선 보세요.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해. 요 밑에 요 빗금친 것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5% 주어진 동일한 5%라는 위험에서 우리 최고 이 점이죠. 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 이 최고의 이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전문적으로 효율적 뭐라고 한다? 프론티어. 이 개념도 시험 문제 한 3번 출제했었죠. 효율적 프론티어. 또 여러분이 출제위원에 따라서 이거는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출제를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뭐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요. 우상향한다. 우상향하는 거예요. 우상향. 그러니까 시험 문제 또 우하향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시험 문제에 또 우리 2번 출제를 했어요. 요거는 뭐 12회 시험과 또 27회 시험에 2번 출제인데 이유가 요거거든요. 이유, 우상향하는 이유는 요 점,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이 점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은 5%에서는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요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5%보다 더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항상 효율적 프론티어의 개념도 잘 우선 알아두시고, 위에서 3번째 294페이지 위에서 3번째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에 있으므로 믿죠. 여러분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배웠었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다 배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익률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크게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에 1번에 보시면은 무차별 곡선의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 문제는 자, 여기서 자, 위험이 3%다. 그러면 3%일 때 이 점 A점에서의 기대의 수익률이고 이 점은 뭐다? B점이다. B점에서 기대의 수익률이, 그러면 위험이 3%일 때 기대의 수익률이 이 점보다는 이 점이 더 높죠. 그럼 투자자는 A를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 B를 선택하는데 문제는 이 B는 요 빗금친 부분 밖에 있으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선택을 못하니까 이 B점과 똑같은 만족을 가지는 요 파란 요 선상에 똑같은 만족을 가지는 점에서 뭐만 선택할 수 있다? 이 점 C만 선택이 가능해. 그러니까 B를 선택하지 않고 B와 만족이 똑같은 C를 선택을 해요. 근데 또 이 점은 선택을 안 하죠. 왜? 이 점은 A점과 똑같은 만족을 얻고 있는데 이 만족은 C점 지나는 만족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AC는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점이지만은 선택을 하지 않고 A, D를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한다? C를 선택한다. 이 C가 투자자가 선택 가능한 우리가 최고의 기대 수익률 중에서 가장 만족이 높은 거다.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최적 포트폴리오다. 최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A, D는 만나는 점이고요. C는 접하는 점. 접점입니다. 접.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림 밑에
그 3번에 거기 색깔리는 접하는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또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되면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 뭐다? 급하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자, 그러면은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 최적이죠.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게 박스에 나와 있죠. 이유는 바로 뭐가 돼요? 무차별 곡선이 서로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296페이지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의 분석인데, 자,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도 작년에도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하여튼 포트폴리오 이론은 한 문제 매년 출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 매년 출제하는데, 여기는 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면 난이도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하고, 정답은요, 상관계수 아니면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또 매년 출제가 되는 또 이게 바로 뭐죠? 현금 흐름의 측정. 자, 이 단어는요, 매년 출제를 했다. 여러분, 그 평가 이론에 연결해서도 출제하고요. 또 여기서도 출제를 한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25회 시험, 25회, 26, 27, 28, 29, 30, 6번 출제를 전부 말로 출제했어요. 이론으로. 그 전에는 계산 문제 출제를 했거든요. 계산 문제를 출제하다가 25회 시험부터는 이론으로 계속 출제하는데, 이 이론이 6년 동안 계속 쉬웠어요. 이론은 쉬워요. 그래서 공식만 암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25회가 제일 쉬웠어. 답 5초밖에 안 걸려. 25회 시험이 제일 쉽게 나왔는데, 그래서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뭐 갖고 취득한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인데, 총 투자 금액은 뭐가 있어요? 내 돈.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내 돈, 자기 자본, 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요.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 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고가의 상품이니까 남의 돈, 타인 자본이 들어간다. 타인 자본을 뭐요? 금융기관에 대출금. 대출금을 또 다른 말로 저당 투자액. 이거 여러분 말을 막 바꿔서도 출제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 남의 돈을 금융기관에 대출금. 예를 들면은 이걸 저당 투자액. 대출금을 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저당 투자액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말을 뭐 달리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을 총 투자 금액 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자, 취득을 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돼?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을 해줘. 여러분, 5년 보유하면은 5년 동안 임대료 수입이 1년 계산이니까 몇 번 계산해야 돼? 5번.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항상 첫 해로 이렇게 물어요. 첫 해에 현금 흐름 이렇게 묻거든요. 자,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운영, 영업이죠. 운영, 이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얘기하죠. 현금 흐름을 우리 측정을 해야 돼. 이거 측정해서 뭐 한다? 계산하죠. 영업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요 수식은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은요, 운영과 처분 요 두 개를 묶어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다 이론입니다. 자, 단위. 자, 시험 문제에 한번 단위를 뭐냐 하면 1제곱미터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 1제곱미터 출제할 수도 있고, 또 한실로 출제했어. 한실. 그리고 작년 평가이론에서는 한호로 출제했어. 그래서 한호, 뭐 한실, 1제곱미터. 단위예요, 단위.
이 단위당 예상인데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임대료 계산은 항상 뭘로 계산한다? 연간 계산. 연간. 그럼 만약에 월 임대료 1,000만 원 하면 연간 얼마? 1억 2천. 12개월 곱해줘야 돼. 항상 우리 연간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연간. 항상 임대료 계산할 때 연간.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임대 단위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임대 단위수가 100%, 여러분 임대 단위수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능 조 또는 총이라고 해요.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보다 조소득이라고 한다.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그로스다, 그로스. 총은 그로스, 수는 넥트. 예? 그래서 가능 총소득인데 여러분 거기 보면 포텐셜, 그로스 인컴인데 포텐셜은 잠재라고도 번역해. 그래서 가능 총소득을 가끔 시험 지문에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나와요. 잠재 총소득.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잠재 성장률 이렇게도 나오죠. 요즘 보니까 실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뭐 이런 용어 요즘 많이 나오대요, 뉴스에. 자,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에요. 최대한. 그런데 이런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갔어. 새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빌 수 있잖아요. 공실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이 또 뭐를 못 낼 수도 있다. 임대료를 못 낼 수 있죠. 불량 부채. 불량 부채인데 요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못 줄 경우를 얘기해. 요걸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이 지문으로 많이 내. 이 지문으로 벌써 2번 출제했거든요. 요걸로 출제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못 줄 경우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요걸로 출제를 또 많이 해요. 불량부채를 다른 말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어느 게 이해가 빨라요? 여기 빠르죠? 예, 불량부채보다는. 자, 요거는 총수입에서 빼줘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기타 소득. 여러분 기타 소득을요, 기타 수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영업 외야. 무슨 거죠? 영업, 이거는 외에 발생하는 거.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야. 그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 주차요금 내세요? 이 건물 주차료 수입. 서울은 주인도 내야 돼요. 그 오피스를 분양받으면 그것도 이제 냅니다. 예? 그래서 월 얼마, 뭐 12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죠? 주차료 수입. 또 건물에 뭐가 있어요? 자판기 수입. 또 여러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전 세탁기 같은 게 있어. 요즘 동전이 아니라 뭐죠? 외국은 동전인데 우리는 1,000원짜리 하나 넣더라고요. 1,000원짜리 넣고 이렇게 지폐 돌리던데, 그래서 그런 것은 영업 외 수입이에요. 영업 외 수입. 자, 요것을 더 해주고 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요걸 해주면은 공실은 어떻게 돼요? 최단의 임대료 수입에서 공실은 돈 안 들어오니까 빼줘야 되는데,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을 유효 총소득이라고 해요. 그럼 요까지는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대료 수입. 유효 조 또는 유효 총소득이다. 여기도 유효 조 또는 유효 총소득이다. 이펙티브 그로스 인컴이라고 해요. 약어는 유효 총소득.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 요까지는 공실을 고려해서 돈 들어왔어요. 임대료 수입. 돈 받았어요. 그럼 건물주다. 돈 받았어요. 그럼 나가는 게 있죠. 돈. 받으면 또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가요? 뭐 나가요?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 재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내야 돼? 불났을 대비해서 화재, 보험료 넣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세, 각종 수수료 다 내죠.
관리해서 관리를 좀, 관리 또 봉급도 줘야 되니까. 다 빼야지. 돈 나가는 게 있어. 비용을 빼야지, 비용. 부동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영하는데 드는 뭐? 비용이 나가잖아.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거예요, 비용.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영업경비 또는 운용비용이라고 해. 예? 자, 영업경비 또는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뭐가 대표죠? 재산세, 또 소멸성 보험료인 화재 보험료. 그걸 아까 했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 또 줄여야 될 것은 우리는 관리인에 대한 뭐를? 봉급은 들어가요. 관리인에 대한 봉급은 들어가는데 뭐는 안 들어가냐? 여기를 잘 봐야 돼. 소유자 봉급은 안 들어가. 여러분 건물 소유자 자신이 봉급받는 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업무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 공동비용이 아니라 업무 비용이라든지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뭐다? 감가상각 비용. 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대표적으로 아까 대수선비. 수선비는 여기 들어가는데 대수선비는 안 들어가요. 그걸 뭐죠? 자본적 지출액.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은 어디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계산할 때 이런 걸 잘 봐야 돼.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는 거. 지문상에 그걸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좀 주의를 정확히 해두시고 요걸 빼주면은 뭐가 나오죠? 순영업소득이 나와. 순영업소득을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그러니까 순수익이 발생했다. 순수익. 네트라고 하죠. 네트. 순수익이 발생. 자, 그럼 비용을 빼서 순수익 들어왔어. 여러분, 순수익에 비용을 뺐으니까 순수익에서 또 뭐를 또 갚아야 돼?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금에 대한 또 원리금 상환액 부채 갚아야지. 부채 갚은 걸 또 부채 갚아야 되니까 돈 나가죠. 부채는 금융경에 갚아야 되니까 그 부채를 갚아야 돼. 이것을 부채 전문용어로 서비스액. 이게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인데 시험 문제 내니까 아직도 원리금 상환액이 뭔지 모르신 분 많더라고요. 질문하는 거 보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뭐를? 이자 지급액을 의미해요. 요거죠 뭐. 요걸 부채 이제 갚았어. 그럼 부채 갚으면 이제 뭐가 나오죠?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해요. 네?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데 세전이에요. 세전이니까 세금 납부해야겠네요. 세전이니까 부동산 영업에 따른 뭐를 납부해? 세금. 뭐를 납부해야 돼? 여러분 소득세. 법인인 경우는 뭐다? 법인세. 여러분 중개 법인일 수 있잖아요. 법인일 때는 법인세 납부하면 돼요. 소득세를 납부하면 뭐가 나오죠? 세후. 세후 현금 흐름 또는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했어요. 자, 요 수식이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매년 출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앞에 볼까요?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빨간 건 돈 들어오는 건데, 요게 뭐죠? 돈 들어오는 요게 조 또는 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순. 두 번째 순.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전할 때 전은 세전. 여기 후는 뭐다? 세후할 때 후. 그래서 순서대로 오시면 돼. 이렇게 순서대로. 뭐? 조, 순, 전, 후. 순서대로. 그럼 조는 총이잖아. 총은 두 가지 있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조, 순, 전후 암기하면 순서 잘 암기합니다. 자, 여러분 25회 시험에 뭐 낸 줄 아세요? 수식 이렇게 주어졌어요. 시험 문제 이 수식 주어지고 요게 뭐다? 요게 A, 요게 B, 요게 뭐? C. A, B, C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 출제했어. 공식 암기하면 다 뭐 보기 전에 빨리 찾으면 되잖아. 5초 한 걸려.
이런 거 틀리면 골치 아픈 거야. 예? 그럼 29회 시험에, 여러분, 29회 시험 작년 말고 2년 전에 뭐 나온 줄 아세요? 예? 2번은 요거죠. 예를 들어서 공실매 불량부치 나오잖아요. 예? 그럼 요게 기역, 영업경비 니은, 부채 서비스 디귿 이렇게 있잖아. 그럼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공식하면 바로 나오잖아, 답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관론에 뭐 들어갔냐, 수식에 뭐 들어갔냐, 그걸 묻는 거지. 또 작년에는 뭐다? 말을 냈잖아요. 자, 유효 총소득에 영업경비를 더하면 영업소득이 된다? 틀렸죠? 빼긴 거죠. 그러시게 내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틀린다니까요. 이제 말을 보면은. 예? 그래서 차감이란 건 뭐야?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차감은 빼는 거거든요. 공제하는 것도 빼는 거, 차감도 빼는 건데, 가사는 뭐야? 더해주는 거. 그 말을 몰라서 또 틀려. 뭐 더하기 빼기도 출제 안 하고, 뭐 차감, 뭐 가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쉽게 더하여, 빼고, 뭐 이렇게 출제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출제 잘 안 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냅니다. 요 수식에서. 자, 여러분, 유효 총소득에서 감가상각비, 여기 나오죠? 유효 총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다. 하면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면 돼.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안 되지. 영업경비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말 장난에 속아 들어가면 안 돼요. 시험 지문에. 시험 지문에 그런 걸 출제를 하는 거죠. 딱 함정에 딱 들어가게끔. 자, 요 그림에서 볼까요? 자, 전액,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전액 자기 자본 갖고 투자했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자, 타인 자본 조달 없이 투자를 하면은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흐름은 같을 수도 있다. 맞죠? 아이, 대출 안 받으면 여기 제로잖아요. 제로면 요 두 개 같지 뭐. 그렇게 또 출제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보면서 이제 OX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 수식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함정에 걸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 그러면 소득세는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순 영업소득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 있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하는 게 또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어디나 299페이지에 또 중간 수식이 있어요. 자, 그 수식 보면서, 자, 요 두 가지 세전 현금 수지에서 또 세후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출발하는데, 요 더해주는 건 뭐죠? 더해주는 건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플러스는 세금 공제 안 되는 것. 뭐죠?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를 20년 뒤에 교체한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돈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대체 충당금이라고 해요. 대체 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세금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인데, 자,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순. 여기서 내려올 때 요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부채를 갚을 때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세금 공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 처음 배울 때 이자 지급액과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액, 요 두 가지는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죠.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장점으로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공제가 돼요. 마이너스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럼 요걸 빼주면은 과세 소득에 뭐를 곱해주면 영업 소득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에 따르는 뭐가 나온다? 소득세가 나온다. 요걸 여기에
계산할 때 넣어주면 되지. 그럼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업경비는 포함되지 않고 뭐 할 때 필요한다? 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필요한 거야. 자, 실제 영업경비는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니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쪽이 출발합니다. 이번은 순영업이 아니라 세전. 여기서 출발합니다. 세전. 여기서 출발할 밑으로 가는데 문제는 앞에서 이미 원금이자 어떻게 돼요? 갚았어요. 근데 문제는 원금 이자 갚았는데 원금은요. 갚으면 어떻게 돼요? 원금 100만 원 갚으면요. 그만큼 기간 말에 가면은 자기 자본, 지분이 증가를 해. 갚은 만큼. 그것은 어떻게 돼? 자기 지분이 증가한 것은 세액 공제가 안 돼. 그래서 세전, 요 밑에서 내려올 때는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가 안 되고, 뭐는 당연히 앞에서 빼줬으니까, 부채 갚았으니까, 이자는 반드시 공제가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이자는 자연스럽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원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뭐가 나온다? 원금 상환액. 플러스는요, 세금 공제가 안 됐나? 이자는 공제가 당연히 됐잖아. 앞에서. 밑으로 내려온 과정에서 이자는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원금은 공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또 뭐가 있다? 우리는 감가상각액은 항상 공제가 되지. 자, 이렇게 해주면은 또 여기에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소득세. 여러분 교재 요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요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계산 문제를 한 3번 정도 출제했어요. 요 두 개 가지고 24회 이전에는 3번 정도 요 두 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 좀 했어요. 자, 요거는 한 번도 출제 안 했거든요. 오른쪽, 왼쪽을 많이 출제했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볼 때 요걸 주의해야겠지. 요거. 순영업소득 세전할 때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또 뭐를 해야 돼? 처분을 해야겠죠.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죠.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또 뭐를 계산해야 된다? 현금 흐름. 자,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돼. 자,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처분에 따르는 차익이 있죠. 처분 가격, 취득 가격, 처분에 따른 차익이 나타나요. 이 차익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되돌아가요. 그것을 우리는 지분 복귀액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재에 나온 지분 복귀액이란 말이 그거든요. 투자자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몫이 지분이 다시 돌아간다. 복귀한 금액이다. 그걸 계산하는데 우선 처분한다고 예상을 하죠. 처분한다고 예상되는 가격에 여러분 29회 시험에 또 요걸 출제했죠. 요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매도 경비, 매도 비용이죠. 요게 또 여기 뭐 들어가냐 출제를 했어요. 29회 시험에 매도 경비에 뭐가 있어요? 그럼 중개 보수, 또 법적 수속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빼주면은 순 매도액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들어간 말 물었고 또 여기도 물었죠. 여기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물었어요. 요 두 개 뭐 들어가냐? 여기는 뭐다? 여기는 처분하면 대출받은 금액에 못 갚은 돈 다 갚아야 돼. 그럼 부동산 여러분 나중에 살 때 처분하면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상환된 원금 빼고 미상환된 갚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미상환 저당 잔금 요걸로 출제를 했대요. 시험 문제 미상환 저당 잔금. 이 미상환된 원금이야. 미상환된 원금은 대출금액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준다?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주면?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돼. 그럼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 또 여기다가 세전이니까 세금 납부하겠죠.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이제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세후 지분 복객을 구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세법에서 배우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걸 두 개를 이용하는 문제를 요 두 개 이용하는 문제를 29회 시험, 30회 시험 말로 출제했어요. 이론.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요즘에 계산 문제보다는 최근에 계속 이론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걸 하나 봤는데,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요거죠. 자,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은 세전 지분 복귀액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뭐를 대주면? 여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요거예요. 미상환 대출 잔액은 미상환 저당 잔금이거든요. 요 두 개를 대주면 뭐가 나와야 돼? 순 매도액이 나와야 돼.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요거죠. 순 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죠. 왜? 비용을 지출하니까. 비용 지출하니까. 2번 맞고 3번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의 차액은 뭐가 돼요? 요거 영업소득세가 돼요. 맞고 타인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다. 그럼 대출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같을 수 있다. 맞고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보다 반드시 이런 반드시 밑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요 거의 답이 안 될 가능성이 90% 넘어요. 예, 90%가 넘거든요. 여기 정답이 되면. 그럼 왜 안 돼? 여기 5번이 틀렸냐 하면요. 자, 가능 총소득 1억이에요. 공실 1,000만 원 뺐어요. 그럼 9천이죠. 영업 외 기타 소득 2천만 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1억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왜? 빼주고 더해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작아야 된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시험 문제 요거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수식이고, 최근에 이런 1번 문제처럼 이렇게 이론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요걸 시간 날 때마다 꼭 매년 나오잖아, 한 문제. 그래서 요걸 어떻게 돼요? 딱 잘 A4 용지에 좀 눈 크게 적어서 어디 붙이면 돼요? 냉장고에 붙이시면 돼요.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은 시험 칠 때 되면 저절로 이게 기억이 되잖아요. 또 수익환원법 평가론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도 2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연결되니까 수식은 꼭 기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300 우리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정통적 분석 기법 30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